독일이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고 축포를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긴 독일이 오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겼는데 만들 자리가 없거든요.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독일을 조롱하거나 한국을 위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직 숫자로만 손익을 따져보겠습니다. 60조를 준 독일의 도크엔 이미 10년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연매출의 9배, 스스로 2040년대까지 풀가동이라 말한 회사죠. 승리가 어떻게 짐이 드는지 그 만들 자리의 정체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노후한 자국 잠수함을 최대 12척, 새 것으로 바꾸는 사업이었죠.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TKMS가 뽑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캐나다 정부 스스로 역사상 최대 방산 조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무려 60조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60조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웬만한 나라 1년 국방 예산을 통째로 잠수함 하나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사실 이 경쟁은 원래 두 나라의 승부였습니다. 2025년 8월 캐나다는 최종 후보를 딱 둘로 압축했습니다. 독일의 TKMS 그리고 한국의 한화오션. 이 둘이 마지막까지 맞붙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에서 독일이 손을 든 거죠. 채택된 기종은 212CD라는 잠수함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개발한 최신형이죠. 계획대로라면 2027년 말에 본계약을 맺고 2034년까지 초도 물량 4척을 받는 일정입니다. 그러니 독일이 축포를 쏜 것도 당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일감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현지 언론도 조선소도 승리에 들떴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가 나고 딱 일주일 사이에 TKMS의 주가가 약 13% 빠졌습니다. 이겼는데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보통 큰 계약을 따내면 회사 주가는 오릅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가 붙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60조짜리 초대형 수주를 발표하고도 오히려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은 이 계약을 마냥 축하로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박수칠 때 이 사람들은 계약서 속에서 뭔가 불편한 걸 먼저 읽어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제가 된 이 60조라는 숫자, 전부가 잠수함 만드는 값은 아닙니다. 실제 배를 건조하는 돈은 약 20조 정도입니다. 나머지 40조에서 50조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 배들을 정비하고 고치고 불리는 유지비입니다. 잠수함 값보다 관리비가 훨씬 큰 계약인 셈이죠. 참고로 이 경쟁의 2순위, 그러니까 예비 공급업체 자리엔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올라 있었습니다. 만약 독일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그 다음 순번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긴 독일이 왜 웃지 못했을까요? 투자자들이 계약서에서 읽어낸 그 불편함은 대체 뭘까요?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설명됩니다. 바로 만들 자리입니다. 자, 방금 만들 자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세계적인 독일 조선소가 자리가 없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찍어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척 만드는데 보통 5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커다란 건조 도크 하나를 통째로 붙잡고 있어야 하죠. 이 도크가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가 비어야 다음 배를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럼 독일 TKMS의 자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숫자로 보면요, 이 회사가 쌓아둔 주문이 약 185억 유로입니다. 나중엔 206억 유로까지 더 늘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기록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은 약 21억 유로 정도입니다. 쌓인 주문이 한 해 매출의 9배, 10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들어온 주문만 다 소화해도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스스로도 2040년대까지 공장을 꽉 채워 돌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15년 넘게 예약이 꽉 찬 셈이죠. 쉽게 말하면요, 손님은 문 밖까지 줄을 섰는데 주방은 딱 하나뿐인 맛집입니다. 주문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요리 나오는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새 손님을 받을수록
대기줄만 길어질 뿐입니다. 주문이 많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도크가 비어 있어야 캐나다 잠수함을 안 칠 텐데 그 자리엔 이미 선약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독일 자국 해군이 212CD를 추가로 주문해뒀습니다. 노르웨이와 함께 만들 물량도 순번을 잡았고요. 싱가포르 주문도 앞줄에 서 있습니다. 이 손님들이 먼저입니다. 캐나다 12척은 그 줄의 맨 뒤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냉장고가 이미 꽉 찼는데 누가 대용량 장바구니를 통째로 들이미는 셈입니다. 반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럼 자리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도 손 놓고 있진 않습니다. 비스마르라는 곳에 두 번째 잠수함 라인을 짓고 있거든요. 8년에 걸쳐 약 2억 2천만 유로를 넣고 2029년까지 1,5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데도 숙련공을 키우는데도 몇 년씩 걸립니다. 자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새 자리가 열리는 건 한참 뒤라는 거죠. 승리의 축포는 오늘 쐈는데 정작 만들 준비는 몇 년 뒤에나 갖춰집니다. 그리고 여기엔 돈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조선업은 참 얄궂은 장사입니다. 설계하고 사람 뽑고 설비 까는 돈은 지금 당장, 그것도 몇 년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매출과 이익이 손에 잡히는 건 한참 뒤예요. 캐나다 것만 봐도 본 계약이 2027년 말, 초도화 인도가 2034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몇 년간은 돈을 쓰기만 하고 버는 건 없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 큰 수주 소식에도 지갑을 닫은 겁니다. 결국 시장이 주가로 먼저 반응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겼는데 만들 자리가 없다. 이 한 문장이 지금 독일 조선소의 속마음입니다. 축배를 들면서도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만들 자리가 없다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청구서는 계약서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가 잠수함만 사겠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주렁주렁 붙었습니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그리고 현지 생산. 공장도 캐나다에 짓고 부품도 현지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절충교역, 영어로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물건을 팔면서 앞으로 현지 AS까지 공짜로 얹어드리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언제 끝나느냐죠. 배를 다 만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건조 후 정비까지 20년에서 30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부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유명한 60조 원, 이게 전부 잠수함 값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실제 배를 짓는 건조부는 약 20조 뿐입니다. 나머지 40조가 넘는 돈은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 정비, 개량비입니다. 수명주기 전체로 따지면 최대 620억 유로, 그중 건조부는 200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30년짜리 뒷감당인 거죠.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집 한 채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대신 앞으로 30년간 그 동네 사람들 집수리를 전부 무료로 해주기로 계약한 겁니다. 이게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결국 독일은 두 개의 짐을 동시에 짊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미 도크에 쌓인 10년치 밀린 일감, 다른 하나는 앞으로 20년, 30년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현지화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얄궂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절충교역 조건은 원래 한국도 다 받아들이려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팀코리아는 캐나다에 어마어마한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었거든요. 한화는 캐나다 철강회사에 3억 4천만 달러를 넣기로 했고, 현대는 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짓는 30억 달러짜리 사업까지 얹었습니다. 다 합치면 3조 4천억 원 규모였죠. 그런데 수주가 무산되면서 이 투자 보따리도 함께 백지화되는 흐름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 20년, 30년짜리 무거운 청구서도 함께 내려놓은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를 보세요. 프랑스도 호주에 잠수함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계약 자체가 결국 깨졌습니다. 대형 방산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업계에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무리한 조건이면 차라리 안 따내는 게 낫다고요. 자, 이제 앞에서 걸어둔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큰 수주를 했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시장은 먼저 알아챈 겁니다. 이 승리가 축배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라는 걸 말이죠. 승리가 곧 족쇄가 되는 순간, 이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한국은 정말 진 걸까요? 감정은 빼고 냉정하게 숫자로만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이 캐나다에 내민 배는 KSS-3 배치2입니다. 3,600톤급의 수직미사일 발사관 10개를 품은 잠수함이죠. 이 배는 종이위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미 2025년 11월에 일본 함이 물에 떴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만들어져 바다에 나간 실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보길이 딴 2일 ECD는 어떨까요? 이 배의 캐나다형은 사실상 아직 설계와 신형 단계에 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완성된 배가 미완성 배에 밀린 셈이니까요. 가격은 어떨까요? 여기서 한국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잠수함끼리 딱 떨어지는 공식 단가를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선 실력이 드러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 척에 25억 달러, 만드는데 9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약 5억 6천만 달러에 5년이면 뽑아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값은 5분의 1, 시간은 절반입니다. 같은 배를 남들 한 척 값으로 5척 만드는 손이라는 뜻이죠. 이게 괜한 자랑이 아닙니다. 실측된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력은 잠수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충남급 호위함을 보세요. 3,600톤급 몸집에 함포와 미사일 발사관 16개, 국산 레이더까지 얹은 배입니다. 덩치는 호위함인데 성능은 구축함급이라 별명이 미니 구축함입니다. 이런 배들을 값싸고 빠르게 찍어내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성능이 검증됐냐고요?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약 14,000km를 항해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물속으로요. 먼 바다까지 조용히 나가 작전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증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값도 싸고 배도 다 만들었고 먼 바다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토 상호 운용성이었습니다. 나토는 서로 장비와 신호를 딱 맞춰 쓰는 군사동맹입니다. 독일 2일 ECD는 그 규격에 완전히 맞습니다. 한국은요, 나토의 정식 회원이 아니라 파트너십 국가에 그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능표와 가격표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기 전에 이렇게 물은 거죠. 그쪽, 우리 동아리 회원 맞으세요? 실력 심사가 아니라 자격 심사에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탈락은 기술이 뒤져서가 아닙니다. 정치와 동맹이라는 벽에 막힌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정신승리는 금물입니다. 한국에도 분명한 숙제가 있으니까요. 인도네시아의 판 209 잠수함은 인도가 늦어지며 뒷말을 남겼습니다. 2차 사업은 예산 문제로 재검토에 들어갔고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선 고배를 마셨습니다. 얼마 전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도 마지막에 일본에 밀렸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만드는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판 뒤에 확실히 책임지는 실적, 그 뒷감당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겼다고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실력은 증명됐고 냉정하게 숙제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이 60조보다 훨씬 큰 판을 줍기 시작합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자, 그럼 한국이 주었다는 그 큰 판이 뭔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캐나다 60조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판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함정 시장입니다. 미 해군이 앞으로 30년간 배를 만드는 데 쓸 돈이 총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에서 1,600조 원 규모죠. 한 해에만 약 400억 달러씩 씁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 공식 계획으로 내놓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캐나다 사업이 60조였죠?
그중 실제 건조부는 20조였고요. 그 옆에 1600조를 놓아보세요. 동네 슈퍼 하나를 놓쳤는데 바로 옆 대형마트 본사가 납품 제안서를 보내온 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미국이 한국을 찾을까요? 미국이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지금 함정이 부족합니다. 현재 295척에서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리려 하는데 배 만들 손이 없습니다. 이미 발주해둔 잠수함을 짓는 데만 숙련 인력 약 25만 명이 모자랍니다. 최고급 용접공 1명을 키우는데 30년이 걸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 조선소가 얼마나 삐걱대는지 최근 사업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연안 전투함 그리고 신형 호위함 사업이 줄줄이 일정과 예산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도저히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함정수에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370척이 넘죠. 미국 입장에선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빨리 늘려야 하는데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도저히 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엔 번스 톨레프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만 만들게 한 법이죠. 무려 100년 가까이 지켜온 빗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빗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G7 회의에서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군함 10척 빨리 만들 수 있냐고요. 말뿐이 아닙니다. 미 해군은 한국 조선사에 부축함과 급유함을 만들 수 있는지 공식 정보 요청서 RFI를 보냈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선 이미 관공선 2척, 약 15억 달러어치를 짓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뛰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겠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직 도장 찍은 계약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발언일 뿐이고 100년 된 그 법이 실제로 바뀔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뼈아픈 기억이 있죠.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 큰 기대를 걸었다가 배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땐 정말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겁니다. 필리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선 한국이 유력하다고 하지만 실제론 프랑스와 스페인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아직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팀 코리아가 내놓은 700억 달러 경제 효과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입찰에 참여한 회사 쪽이 의뢰에 만든 추정치입니다. 독립적으로 검증된 숫자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질 태도는 하나입니다. 들뜨지도 실망하지도 말고 냉정하게 실체를 지켜보는 겁니다. 기회는 분명히 왔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는 것과 그걸 잡았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이기는 것보다 만들 수 있는 게 힘이라는 것. 독일은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만들 자리가 없어서 그 승리가 짐이 됐습니다. 한국은 졌습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훨씬 더 큰 시장의 입장권이 됐습니다. 이건 잠수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결국 세상은 설계도를 그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진짜로 만들어내는 나라에 손을 들어줍니다. 만드는 능력이 곧 국력인 시대인 거죠. 여러분이 매달 낸 세금, 그리고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만들 자리, 그건 결국 돌고 돌아 우리 아이 세대의 일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잠수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밥그릇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독일을 택한 캐나다가 5년 뒤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또 한 번 호구가 될까요?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조짜리 계약의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독일이었죠? 우리 한화오션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이 완패한 얘기 같죠? 그런데 진 건 한국인데
정작 술렁이는 건 캐나다입니다. 독일이랑 계약해놓고 산업투자랑 일자리는 한국한테 받아내려 했거든요. 하나오션은 그 속셈을 일주일 만에 무력화했습니다. 방법요? 700억짜리 보따리를 통째로 걷어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패배가 왜 이상하게 통쾌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 헬리팩스 해군기지였습니다. 카니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죠. 캐나다 역사상 최대 국방조달 사업, 잠수함 최대 12척, 계약 총액만 약 60조 원, 그 주인이 발표됐습니다. 독일 TKMS였어요. 우리 하나오션은 탈락이었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한국이 진 겁니다. 뭐 질 수도 있죠. 경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표에는 아주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독일이랑 하겠다면서 정작 산업 투자하고 일자리는 한국한테 받아내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캐나다가 왜 이렇게까지 잠수함에 목을 맸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캐나다 잠수함은 빅토리아급 4척이 전부예요. 그것도 1990년대에 영국이 쓰던 중고를 사온 겁니다. 가동률은 처참하고요. 한 척은 인수하던 항해 중에 불이 나서 아예 장기 운용 불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캐나다는 사실상 수중 전력이 텅 빈 상태예요. 그러니 이 사업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한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도 짐작이 되시죠?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첫째, 잠수함 본계약. 이건 독일 겁니다. 12척 전부 독일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둘째, 그런데 돈 되는 산업 패키지는요. 한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제시한 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700억 캐나다 달러가 넘는 무역, 투자 규모예요. 거기다 2026년부터 2044년까지 해마다 2만 5천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연 2만 5천 개 일자리,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캐나다 젊은이 2만 5천 명이 해마다 새 일자리를 얻는 거예요. 그것도 204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요. 구체적으로 뭐가 걸려 있었냐면요. 온타리오 조선소하고 모호크 칼리지가 손잡고 만드는 3자 인력 양성센터. 캐나다 젊은이들한테 조선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죠. 캐나다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지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알고마 스틸 철강 계약 약 3억 4천만 달러 규모. 캐나다 철강을 사서 쓰고 솔트 세인트 마리에는 강제 공장까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조선소가 들어서면 그 지역 경제가 통째로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 35m짜리 해군 훈련선 설계까지 같이 해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잠수함이라는 메인 요리는 독일한테 시켜놓고 에피타이저랑 디저트는 한국한테 공짜로 달라고 한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셋째가 진짜 압권이에요. 캐나다는 한화오션한테 예비 공급자 지위라는 걸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독일이랑 협상하다가 혹시 틀어지면 그때 한국 너네랑 다시 얘기할게. 이런 순번이에요. 배기표죠?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얄미운 계산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비 순번은 공짜 보험이에요. 독일이 삐끗하면 언제든 한국을 불러다 쓰겠다는 거죠. 그럼 캐나다가 그 보험료로 낸 돈은요?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냈어요. 보험은 들어놨는데 보험료는 안 낸 건 겁니다. 계약은 독일이랑 하고 투자는 한국한테 받고 만약을 대비한 보험까지 한국한테 공짜로 챙기겠다. 이 세 개를 한 번에 먹으려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그냥 한국을 호구로 본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 믿었던 캐나다가 말이죠. 지려면 그냥 깔끔하게 이기고 지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은 남주고 돈 되는 건 우리한테 뜯어가고 보험까지 공짜로 들려고 했어요. 배알이 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오션이 이 계산을 딱 일주일 만에 박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발표가 나오고 딱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나오션 주가가 하루 만에 22%, 23% 가까이 빠졌어요. 숫자로 보면요. 그냥 완패입니다. 60조짜리 사업을 독일한테 뺏겼으니까요. 뉴스도 그렇게 나갔죠?
한국, 캐나다 잠수함 탈락. 여러분도 여기까지 보면 딱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또 당했구나. 또 선진국한테 호구 잡혔구나. 그런데요, 겉으론 주가 폭락, 한국이 진 것 같죠? 진짜 손해본 쪽은 따로 있습니다. 발표가 나온 그날 하나오션이 짧은 성명 하나를 냅니다. 딱 한 문장이에요. 모든 것을 중단한다. 영어로 All of it stops.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캐나다가 공짜로 챙기려던 그 700억짜리 보따리입니다. 캐나다 해밀턴에 깔아두려던 파트너십을 통째로 걷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 보따리가 얼마나 컸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700억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2026년부터 2044년까지 해마다 2만 5천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받을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온타리오 조선소에 짓기로 했던 인력양성센터. 그 지역 모호크 칼리지랑 손잡고 캐나다 조선기술자를 키워주기로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올해 2월에 협약서까지 쓴 겁니다. 그거 없던 일이 됐어요. 다음, 알고마 스틸이랑 맺은 3억 4천만 달러짜리 철강 계약. 캐나다산 철강을 사주고 솔트 세인트 마리에 강제 공장까지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걷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35m짜리 캐나다 해군 훈련선. 그 배 설계에 하나오션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도 손을 뗐어요. 하나, 둘, 셋. 협약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잠수함이라는 메인 요리를 안 시켰는데 에피타이저랑 디저트는 공짜로 달라? 그런 손님한테 하나오션이 식당 문을 통째로 닫아버린 겁니다. 잠수함을 안 줄 거면 나머지도 없다. 세트 메뉴였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하나오션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성명서에 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약서에 적힌 대로 조용히 짐을 뺐을 뿐이에요. 애초에 잠수함이랑 이 투자가 한묶음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 바보라서 700억을 그냥 기부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잠수함을 준다는 전제 아래 얹은 보너스였을 뿐이에요. 전제가 사라지면 보너스도 사라지는 거죠. 그럼 술렁이는 건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캐나다였습니다. 한 캐나다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투자를 내쫓아야 하냐? 온타리오 해밀턴 지역 조선업계는 당장 손에 쥐고 있던 일감이 날아갔고요. 키우려던 기술자도 돌리려던 공장도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캐나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게 나라냐는 반응까지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잠수함은 독일한테 줬는데 정작 일자리랑 공장은 한국이 도로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독일과의 계약서에 이 일자리들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이 얹어주려던 거였으니까요. 결국 캐나다는 자기 손으로 700억을 스스로 걷어차게 만든 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계약에서 진 건 분명히 한국인데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캐나다입니다. 이긴 쪽은 웃고 진 쪽은 태어난데 정작 심판이 당황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캐나다가 이날 걷어찬 게 사실은 700억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기가 뭘 버렸는지 캐나다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버린 걸까요? 자, 그럼 캐나다가 그렇게 고른 독일 잠수함,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기서 진짜 황당한 사실이 나옵니다. 캐나다가 선택한 건 독일 TKMS의 212CD라는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이 배, 지금 이 세상에 몇 척이나 떠 있을까요? 완성된 게 0척입니다. 바다에서 운항한 시간요, 0시간이에요.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2021년에 같이 발주한 사실상 완전히 새로 그린 설계거든요. 첫 배가 노르웨이에 인도되는 게 2029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아직 물에 뜬 적도 없는 배를 고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배는 아파트 공사랑 똑같아요. 캐나다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한 거예요. 그것도 아파트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시공사한테요. 도면은 멋있죠? 근데 실제로 지어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이 새는지, 벽에 금이 가는지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독일이 잠수함 못 만드는 나라냐? 그건 아니에요. 독일 TKMS는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제일 많이 수출한 회사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캐나다가 고른 212CD가 그동안 팔던 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그린 신형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유명한 거지 이 배가 검증된 게 아닙니다. 크기도 약 2,500톤급이에요. 한국 장보고 3,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함급 3,000톤보다 오히려 작습니다. 그럼 캐나다가 걷어찬 한국 배는 어땠을까요?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입니다. 이 배가 올해 3월에 진해에서 출항했어요. 괌 지나고 하와이 지나서 약 14,000km를 항해합니다. 태평양을 통째로 가로지른 거예요. 그리고 5월 23일 캐나다 서부 비토리아 기지에 딱 들어갑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넌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역대 가장 긴 항해였습니다. 그냥 항해만 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 긴 구간을 거의 대부분 스스로 물 위를 달려서 왔습니다. 잠수함이 이렇게 오래 자기 힘으로 항해할 수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 2명이 이 배에 직접 올라탑니다. 캐나다 사람이요. 타고 오면서 항해가 되는지, 운용이 되는지, 자기네 시스템하고 잘 맞는지 두 눈으로 다 확인한 겁니다. 남의 말 듣고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네 군인이 직접 타보고 온 거예요. 이 정도면 시험은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한쪽은 태평양을 스스로 건너온 진짜 배입니다. 다른 한쪽은 아직 물에 뜨지도 않은 도면이에요. 영척대 14,000km, 도면대 실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그런데요, 캐나다가 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공개됩니다. 캐나다가 이 사업을 채점한 배점표예요. 숫자로 보면요, 유지보수가 50점입니다. 성능은요, 20점이에요. 금융이 15점, 전략이랑 경제 파트너십이 또 15점.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잠수함이라는 물건에서 성능이 고작 20점이에요. 5분의 1입니다. 한국은 배를 몰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직접 태워주면서 증명까지 했어요. 근데 그 성능이 점수의 2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은 대체 뭐였을까요? 배를 그렇게 몰고 오게 시켜놓고 정작 성능은 5분의 1만 반영한 거예요. 승조원 2명 태워서 태평양 건너오게 만들어 놓고 채점표에선 성능이 5분의 1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캐나다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두 회사 다 요구 성능은 충족했고 아주 박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진짜 배로 증명했고 한쪽은 도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박빙이에요? 그럼 독일 배는 언제 봤는데요? 첫 배가 2033년, 나머지 세 척이 2034년 목표입니다. 뜨지도 않은 배를 캐나다는 최소 7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배를 버리고 종이 위의 배를 7년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영척대 14,000km, 도면대 실물, 그리고 성능 20%대 나머지 80%. 이 시험에서 성능은 겨우 20점이었어요. 성능이 20%밖에 안 됐다는 건 나머지 80%가 진짜 이유란 뜻이죠. 그리고 그 80% 안에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못 넘는 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능이 20%였다면 결정의 80%는 딴 데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그 80%의 정체가 뭐냐? 세 글자로 정의됩니다. 나토, 북극, 그리고 유럽. 캐나다가 진짜로 본 건 배가 아니었어요. 나토 회원국끼리 얼마나 발이 맞느냐, 이걸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편먹은 팀끼리는 장비를 통일하는 게 편하잖아요. 무전기도 같고 부품도 같으면 손발이 맞으니까요. 여기에 북극이 붙습니다. 캐나다 위쪽은 얼음 바다예요. 그 밑을 다닐 배가 필요한 거죠. 독일하고 노르웨이는 아예 같은 기종을 씁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홍보했어요. 우리랑 계약하면 같은 배 24척짜리 공동 함대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성능이 아니라 무리에 끼워준다는 논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배경이 하나 더 있어요. 캐나다는 2026년에 유럽의 공동 국방 조달 기금, 이른바 세이프에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1,500억 유로예요. 그것도 유럽 나라가 아닌데 처음으로 합류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유럽 편끼리 다 같이 장보자는 공동 구매 모임에 캐나다가 회원증부터 끊어둔 거죠. 방위산업의 방향타가 이미 유럽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카니 총리의 노선까지 겹칩니다. 이 사람이 유럽하고는 바짝 붙고 미국하고는 거리를 두는 쪽이었어요. 잠수함 하나 고르는데 총리의 외교 방향까지 실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 성능 시험은 그 위에 얹은 형식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몰고 태평양을 건너와도 이 판에서는 애초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한국만 당한 일이 아니에요. 폴란드를 보세요. 폴란드도 오르카라는 잠수함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5년 말에 한화오션이 뛰어들었죠. 그런데 스웨덴 사브한테 밀려서 떨어졌어요. 유럽 나라가 유럽 회사를 골랐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밀리고 폴란드에서 밀리고 동맹이라는 벽에 한국이 한두 번 부딪힌 게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라 어느 편이냐가 먼저 걸러지는 구조인 겁니다. 동네 축구도 편가르면 실력보다 누구 친구냐가 먼저잖아요. 방위 산업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화오션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벽 자체가 한국 앞에만 유독 높았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독일은 안전하지 않냐? 검증된 명가 아니냐? 이게 또 반전입니다. 그리스가 독일 214급 잠수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는 이 배의 첫 해외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중에 배가 옆으로 46도나 기울었어요. 잠수함이 그렇게 기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무장애, 잔망경에 침수까지 큰 결함만 7개였어요. 인도는 수년씩 밀렸고 계약 분쟁까지 갔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손원 1급 9척, 전부 다 추진 계통의 결함이 났습니다. 9척 중 9척, 한 척도 빠짐없이요. 이게 우리 잘못이었냐? 아닙니다. 결국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부가 독일 부품이 불량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확정된 환수액이 1,36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명가라던 독일도 알고 보면 이미 사고 이력이 쌓여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캐나다는 성능 시험을 다 봐놓고 정작 결정은 정치로 했어요. 배는 태평양을 건너와서 실물로 증명했는데 채점은 편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럴 거면 시험은 대체 왜 봤냐고요. 이런 데 매달릴 게 아니라 차라리 깔끔하게 손절하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이 손절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신의 한 수였는지는 곧 아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캐나다가 문을 닫은 바로 그 순간 20배 큰 문이 열렸거든요. 자,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캐나다에서 탈락한 날이 7월 6일이었죠. 그런데 딱 이틀 뒤 7월 8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우리 조선 3사에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구축함이랑 급유함, 이 배들을 지을 능력이 있냐고 공식적으로 물은 겁니다. 이게 왜 사건이냐고요?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자기네 군함은 무조건 자국 조선소에서만 짓게 했습니다. 외국 조선소는 문턱도 못 넘었어요. 그 80년 잠긴 문을 미국이 스스로 두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국이 캐나다한테 문전박대당한 지 이틀 만에요. 심지어 답도 확실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구축함이랑 급유함 양쪽 다, 삼성중공업은 급유함에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3사가 전구요. 숫자로 보면요. 캐나다에서 놓친 잠수함 사업이 60조 원 규모였습니다. 크죠? 그런데 미국 함정시장은 앞으로 30년 동안 약 1,380조 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캐나다에서 잃은 것의 20배가 넘는 문이 바로 옆에서 열린 거예요. 배경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미국 군함 10척 빨리 지어줄 수 있겠냐고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자기 배를 빨리 못 만들어서 한국한테 부탁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떨어뜨린 그 순간 오히려 한국 잠수함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같이 배를 짓는데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작업 라인이 사실상 2개뿐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올해 2월에 그 배를 2척 더 주문해버렸어요. 라인이 꽉 찬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유럽 조선소는 이미 주문이 밀려서 새 손님을 못 받아요. 앞으로 10수년은 캐나다 물량되느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럼 사우디, 페루, 동남아처럼 잠수함이 급한 나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국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올해 2월 한화오션의 장영 실험시연에 관심을 보였어요. 페루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잠수함을 같이 개발하기로 하고 설계에 들어갔고요. 캐나다 한 곳에서 닫힌 문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이요. 일본은 2019년부터 LNG 운반선,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나르는 배 건조를 아예 접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배는 영하 160도짜리 가스를 담는 특수 탱크가 핵심인데 그 기술을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의 약 70%가 한국 겁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멤브레인 방식은 사실상 한국 아니면 못 만들어요. 배 만들기로는 세계 최고라던 그 일본이 자존심을 접고 한국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캐나다는 실제로 태평양을 건너온 배를 버리고 아직 한 척도 안 만들어진 도면을 골랐습니다. 한국은 700억을 걷어차인 게 아니라 스스로 걷어낸 거고요. 기억나시죠? 파트 2에서 캐나다가 걷어찬 게 700억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더 큰 것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 손절 이틀 뒤에 20배 큰 문이 미국에서 열리고 사우디와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딱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독일에서 잠수함 만드는 법을 배워오던 나라였어요. 독일 조선소에 우리 기술자들을 보내서 어깨너머로 배 짓는 법을 배우던 나라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설계한 배를 몰고 지구 반대편 캐나다 서부 바다까지 14,000km를 건너가서 직접 보여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문을 열어주고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됐어요. 이건 물건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배워오던 나라에서 팔러 다니는 나라로, 받아오던 나라에서 문을 열어주길 부탁받는 나라로.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캐나다의 이 선택, 과연 몇 년 뒤에 어떤 후회로 돌아올까요? 뜨지도 않은 도면 한 척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